저병은 자유형보다 빠르지도, 배형보다 효율적이지도, 평형보다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세 가지 영법보다 까다롭기만 하죠. 그런데도 나비와 돌고래가 교배된 이 잡종은 여전히 존재하며 수영 좀 배워보겠다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한 변이가 살아남아 자손을 남긴다. 진화의 이 단순한 원리는 초파리부터 코끼리, 그리고 인간까지 생명체가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고 변화해 왔는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체인 문화, 경제, 심리, 사회학에서도 진화생물학을 적용하며 이해하지 못한 현상의 실마리를 찾아보곤 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저병도 바라본다면 이 끔찍한 혼종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선 저병은 무엇의 변이일까요? 물을 잡아당기며 팔을 가슴 앞으로 모읍니다. 물속에서 두 손을 내밀고 팔을 제자리로 돌려놓죠. 다리는 엉덩이로 당기고 원을 그리며 냅다 찹니다. 헤엄치는 내내 가슴이 수평을 유지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 영법을 평양, 영어로는 브레스트로크라고 부릅니다. 평양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됐죠. 신석기 동굴벽화에는 평양을 묘사한 흔적이 남아있고 그리스인과 로마에 있는 강을 건널 때 평양과 유사한 방식으로 헤엄쳤다고 합니다. 15세기에 발행된 인류 최초의 수영 교보는 익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쓰였고 브레스트로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죠. 평양은 생존을 위한 가장 본능적인 움직임이었고 인류에게는 가장 익숙한 영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평양에 대한 인식이 고착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1904년 올림픽 수영에 평양이 추가되었을 때 규칙은 오직 세 가지였습니다. 두 손을 동시에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가져올 것, 어깨는 수면과 평행을 유지할 것, 턴할 때 벽을 두 손으로 터치할 것. 나머지 디테일은 관습에 맡겼죠. 그리고 그 후 30년 동안 선수들은 한결같이 물속에서 팔을 내밀었습니다. 평양의 목적이 생존에서 경쟁으로 바뀌었는데도 말이죠. 변화의 물결은 무심결 일곤 합니다. 1933년 브루클린의 어느 해변가, 고등학생 헨리 마이어는 평양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리커버리 단계에서 무심코 양팔을 물 밖으로 꺼냈는데요. 물속 저항을 피하면서 팔을 재빠르게 되돌려 놓는 상식적인 선택이었죠. 그리고 본능적인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 헨리는 물 밖에서 팔을 리커버리하는 자유형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헨리는 그의 어느 아마추어 대회에서 플라잉 오버 혹은 버터플라이 스타일로 불리게 되는 이 팔동작을 써먹어 봤는데요. 50야드 구간에서 로컬 챔피언보다 무려 3m 앞서 도착했다죠. 심판들은 처음 보는 팔동작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룰북을 한참 훑어보다 두 손을 동시에 앞으로 밀어낸다를 앞으로 옮긴다로 관대하게 해석하며 그날 헨리의 기록을 인정했습니다. 연맹은 변이의 등장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날갯짓은 체력 소모가 워낙 커서 100m, 200m를 헤엄치는 엘리트 무대에서는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올림픽에서는 더더욱. 미국 평양 국가대표 존 히깅스도 200m를 날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초반에 치고 나가 상대를 뒤흔들고 막판에 스포트를 올릴 계획이었죠. 히깅스는 랩마다 팔동작을 번갈아 가는 모험을 하기로 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평양 200m 결승전 3번 레인 히깅스는 총소리와 함께 폭발적으로 앞서 나갑니다. 요란한 움직임에 관중들 시선이 집중됐지만 두 번째 랩부터는 그들 시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죠. 마지막 랩에서 필사적으로 퍼덕이는데 이미 체력이 바닥난 후였습니다. 미국 챔피언 히깅스는 일본 선수들과 독일 선수들 다음으로 그날 네 번째로 벽을 터치했습니다. 언론은 혹평을 아낌없이 쏟아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날갯짓이 허풍이라는 것을 증명한 꼴이라고 했고 올림픽 리포트는 버터플라이 스타일은 실패다라며 단정했죠. 더 타임스는 돌연변이가 조만간 사라질 거라고 과감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메이저 언론의 파급력과 프로파간다 필름을 제작한다며 경기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한 나치의 노력 덕분에 전 세계는 버터플라이 스타일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올림픽이 열리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팔동작을 연마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은 전쟁이 끝난 뒤 패전국 독일과 일본이 참가한 첫 대회였습니다. 평양 200m 결승전, 일본과 독일이 금운동을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호주의 존 데이비스가 금메달을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세계 기록을 경신했죠. 그런데 사실 더 놀라웠던 건 결승에 진출한 선수 모두 버터플라이 스타일로 헤엄쳤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선수들은 날개짓을 연마했습니다. 팔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했고 개구리 발차기와 싱크를 섬세하게 조율하고 고개를 숙여 유체역학적인 자세로 연비를 개선했죠. 사실 40년대 후반부터 평영이 버터플라이 브레스트로크라고 불릴 만큼 날갯짓은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1948년 런던 올림픽 결승에서도 모두 버터플라이 스타일을 사용했죠. 이는 전통 평영이 도태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물밖에 팔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6번째로 들어온 선수도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적어도 물 밖에선. 평영 발차기를 할 때면 발이 무릎보다 바깥을 향합니다.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다리를 접었다 차기를 반복하죠. 그래서 평영 선수들에게 무릎의 유연성과 내구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건 되게 타고난 신체 조건이죠. 지로 나가사는 선택받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평영 메달 후보였던 그는 올림픽을 앞두고 무릎 관절염을 앓게 되고 결국 6번째로 경기를 마무리했죠. 무릎이 기적적으로 좋아질 리는 없기에 앞으로 그는 도태될 일만 남았었습니다. 하지만 20살 선수 생활을 포기하기엔 너무 일렀죠. 지로는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생존 방안을 필사적으로 모색했습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리를 모아봤고 위아래로 차면서 움직여봤죠. 마치 돌고래가 헤엄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날개짓을 곁들여 봤는데 과연 듣던 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이미 돌고래와 나비의 교배는 이루어졌습니다. 30년대 초 평영 선수들이 물밖에 팔을 내던지기 시작할 때 아이오와 대학교 수영 코치 데이비드 암브루스트는 오히려 물속을 들여다봤죠. 개구리 발차기는 뚜렷하게 분절되어 있어 끊임없이 움직이는 날갯짓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평영 발차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버터플라이 스타일의 잠재력을 절반밖에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의 고민이 깊어지는 어느 날, 훈련장에서 제자 잭 시그가 물고기를 흉내낸다며 다리를 모아 꿀렁꿀렁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 눈치 없이 해맑은 잭을 바라보던 데이비드는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물고기 꼬리는 끊임없이 물을 차댔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 방향은 날갯짓을 할 때의 상체 움직임과 동기화됐죠. 데이비드는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던 수중 촬영을 사용해가며 팔동작과 발차기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1935년 공식을 발표합니다. Dolphin Butterfly Breaststroke, 날갯짓 1번에 돌고래 발차기 2번. DBB는 압도적이었습니다. 100야드 기준 전통 평영보다 5초나 빨랐죠. 미국의 평영 메달 가뭄을 해결하고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연맹은 잡종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했습니다. 팔동작에 이어 발차기마저 대체된다면 평영의 전통성이 사라진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유럽에서 시작된 세계 수영연맹은 퍼포먼스를 개선한다며 팔다리를 뜯어 고치는 미국의 시도를 수영계 주도권을 뺏으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연맹은 서둘러 다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밖으로 발차기를 해야 한다는 규칙을 추가하며 데이비드의 혁신과 지로의 제기를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1952년 헬싱키 올림픽을 물 밖에서만 본다면 평영은 이미 평영이 아니었죠. 전통 평영은 머지않아 국제대회에서 멸종될 게 뻔했고 평영을 올림픽에 소개했던 유럽인들의 권위도 흔들릴 운명이었습니다. 결국 1953년 연맹은 버터플라이 스타일을 새로운 종목으로 분류하기로 합니다. 또 돌고래 킥을 허용하면서 평영과 명확하게 구분짓기로 하죠. Dolphin Butterfly Breaststroke는 이 변덕스러운 정치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끝내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으로 분화하며 새로운 이름을 얻었죠. Butterfly Stroke. 나비 접자를 써서 접영. 생명체의 진화에는 목적성이 없다고 합니다. 우연히 탄생한 변이가 주어진 환경에 적응했을 뿐이지 생물체가 특정한 목표를 향해 발전했거나 환경이 의도적으로 개체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죠. 반면 저병은 더 빨리 헤엄치려는 의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둘러싼 환경은 자신의 이익을 치밀하게 계산하다 끝내 새로운 종을 분화시켰죠. 그래서 저병이 탄생한 과정은 자연스러운 진화보다 인위적인 진보에 가깝습니다. 지금 와서 곱씹어보니 다인의 시선으로 저병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은 것을 이해해 보려는 태도를 의미했나 봅니다. 진화생물학은 존재하는 것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알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번 콘텐츠는 이미 3번이나 포기했던 저병을 다시 배워보려는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몇 번째 시도냐며 자책하기보다 포기했는데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그너머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